안녕하세요. 파이만에서 과학 수업하고 있는 지혜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2학기 마지막 시험, 1학년 전체 마지막 시험에 해당됐던 기말고사 분석 영상인데요. 배재고등학교 통합과학 2에 대한 결과 분석 및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 것 같다라는 경향을 좀 파악해보고 향후에 이제 신입생들이 새로 들어왔을 때 배재고등학교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고 1학년의 기말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근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 점은 1학기 때나 중간고사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됐었고요. 인근 학교보다 쉽게 출제되었다 하는 적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강동 지역에서는 거의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게 배재고등학교 그리고 상일여자고등학교 이 정도가 제일 어려운 축에 속하는데 배재고가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간고사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마지막 시험이 쉽지 않게 출제가 되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내려와서요. 생명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출제되던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앞서서도 생명이나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고2, 고3의 내용을 가져와서 개념적으로 조금 더 어렵게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해야 하게끔 응용하는 문제들을 출제한다던가 할 수도 있는데 배재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명지구과학에서는 그와 같은 유형으로 출제하는 경우는 대체로 없는 편이고 주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물리나 화학 파트에서 많이 어렵게 좀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다만 생명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생태계와 환경, 생태계, 평형 이런 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학기 때 배웠던 생명 시스템 같은 부분보다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더 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라서 초등학생도 학습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 파트예요. 다만 지구과학도 지구과학 자체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내는 것 이런 건 아니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대기대순환 엘니뇨 라니냐 자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엘니뇨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을 기본적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림을 보고서 어디가 동태평양이다 이런 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와 이번 해의 기압을 비교해라 또는 수온을 비교해라 또는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를 보고 어떤 경우인지 판단해라 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 방금 쌤이 얘기했던 것만 하더라도 이미 경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외의 경우로도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방대한 문제를 풀어보고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을 접근을 많이 해보고 익숙해졌어야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킬러 파트 같은 경우엔 거의 물리나 화학 파트에서 주로 출제하는 편인데요. 1학기 때에는 대체로 역학 파트에서 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리와 화학에서 거의 동일한 비율, 동등한 비율 정도로 출제가 되었다. 고난이도 문제들이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 2학기에 와서는요. 사실은 화학 변화라는 중단어 자체가 다 화학 파트인데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화학 변화 전체가 다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물리 파트보다는 아무래도 화학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 화학 파트에서 60에서 70% 정도가 출제됐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이 주로 물리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막 내가 어렵게 출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전자기유도 자체를 여러분들이 또 많이 어려워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관련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효율이 물리 1에 들어있는 연력학 2법칙 파트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로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지거나 하면 그 부분도 좀 당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었지만 배재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나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선행이 좀 되어 있는 상태, 통합과학 수준에 그치지 않고 내신에서의 선택 과목까지도 같이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을 좀 해놓았다면 훨씬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시험 출제 경향 같은 경우에는 1학기나 중간고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내신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 때보다 더 늘어났죠. 중간고사 때 물리하고 화학이 중복으로 기말 때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1학기와 마찬가지로 중간보다 기말에서가 내신 범위가 더 많고 더 어렵게 출제될 수밖에 없다. 다양하게 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가 더 어려움으로 중간고사 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배재고등학교 자체가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다고 해서 컷이 막 낮아진다 이런 건 아니죠.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1등급 컷 자체도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88점 정도까지 한 세 문항 틀렸을 때 겨우 컷에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이번 우리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험과 마찬가지로 모두 90점대 이상, 이번 시험에서는 한 개의 문항만 틀리는 이런 식으로 1등급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제 경향이요. 앞서 얘기한 대로 화학이요. 중간고사 때에는 산화 환원 파트만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낼 수 있는 범위의 폭이 좀 좁다 보니까 화학 파트에서만 어려운 문제가 다 출제되었다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화학변화 전체, 중단원 모두가 다 시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산화환원뿐만 아니라 산염기 중화 반응까지 같이 낼 수 있는 상태라서 어려운 문제들이 주로 여기서 출제가 됐는데 여기 적은 것처럼 문제 배치 자체가 어려운 문제들이 후반에, 뒷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시간을 내가 천천히 풀어야지 하고 생명과학 같은 데서 막 10분, 15분 써버리고 이러면 화학 파트에 나와 있는 문제 알고도 못 푼다라는 얘기입니다. 앞부분에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 놓아야 화학의 전체 문제들 다 한 번씩 짚고 넘어갈 수 있고 검토할 시간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물리 파트, 중간고사와 중복이긴 하지만 낼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됩니다. 통합과학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력수송이라는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물리 파트가 조금 더 많았는데요. 그 파트가 빠지게 되면서 통합과학 2에서는 물리 파트의 비중이 좀 많이 적어요. 그래서 문항수를 내신 것 자체도 굉장히 적은 편으로 출제가 좀 되었어요. 다만 적은 편이지만 다른 파트들하고 그러면 문항당 배점 같은 경우에도 유사해서 물리 파트의 배점이 좀 적으냐? 아닙니다. 물리 파트도 다른 파트들하고 대체로 비슷한 총합의 배점을 가지기 때문에 문항별 배점 같은 경우에 물리 파트가 문항이 적기 때문에 문항별 배점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틀렸다면 내가 좀 출혈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 물리 파트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학습했던 거에서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 풀어봤다면 대체로 잘 풀어서 이와 같은 오답들 줄여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다음 밑에 내려와서요. 생명이나 지구과학 쓰지 않고 쌤이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파트 썼는데요. 과학기술 파트 같은 경우에 물리나 지구과학이랑 거의 문항수가 똑같아요. 다 5문항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시중 문제집을 보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타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문제수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내가 대비를 한다라고 치면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다루어 주셨던 부분들, 개념적인 거 강조하셨던 것이 어떤 것인지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복습을 열심히 했어야겠죠. 1등급 판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대로 역시 화학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용액의 부피를 각각 달리해서 혼합하는 여러 개의 실험이 있어요. 하나의 케이스만 다루지 않고요. 산수용액과 염기수용액의 부피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면서 혼합을 시켜봅니다. 이 경우에 완전 중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산, 중성, 염기성에서의 지시야, 각각 무슨 색으로 나타나는지,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다 외워져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혼합 용액에서 산수용액이 조금 더 비중이 컸다, 수소이온이 더 많았다 하면 산성이 되고, 또는 둘의 완전 중화가 일어나서 중성이 되었다, 그래서 알자 이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수용액의 농도를 비교할 줄 알아야겠죠.
자, 앞서 얘기한 대로 그래프를 분석해서 중화점을 찾는다.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 또는 전기 전도성이 가장 낮은 지점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다면 충분히 다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수업 시간 안에 대체로 방금 우리 얘기했던 것과 같이 여러 실험을 분석하는 모의고사 유형들도 같이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였다면 당황하지 않고 풀이했을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1등급 판별문항 앞서 얘기한 대로 그래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구경꾼 이온의 비를 각각 비교해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농도를 모르고 있다면 구경꾼 이온의 비를 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완전 중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보니까 가장 온도가 높은 게 나아예요. 나아에서 묽은 염산의 부피가 수산화나트륨의 절반이기 때문에 농도는 묽은 염산이 2배겠구나. 그럼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도 2배겠구나 하는 사실 알 수 있겠고 그럼 농도 비교 가능하고요. 다음 니은 보기 같은 거 넘어와 보면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파란색으로 변하냐 이거 염기성이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보기에서도 전체 이온수가 가장 크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농도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케이스에 녹아있는 이온이 대체로 예를 들면 10ml 안에 N개만큼 녹아있다라는 식으로 이온수의 설정을 해두고서 각각의 케이스를 비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충분히 했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학년 과정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1학년 전체 성적만 말고요.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어떤 성적을 받았고, 어떤 과목에서가 나의 세특이 좀 좋은 것 같고, 아니면 나의 다음 선택 과정이랑 연결이 좀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학년 올라가고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연계시키는 것 좋은데요. 연계시키고서 내가 2학년 올라가고 새로 배우는 과목에 대해 방황하지 않도록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무엇을 주로 배우는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겨울방학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 다음 마지막으로 통합과학 과정이 이제 1학년 모두 끝났기 때문에 통합과학이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수험생일 때 통합과학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들하고 계속해서 연결을 지어서 학습을 하시면서 수능 대비까지 동시에 꾸준히 한다라는 생각으로 2학년, 3학년 때에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 과목에 연계 학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